안녕하세요. 혹시 3억 원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15년간 숨어 살아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만큼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요. 부산 영도에서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친구 하나 잘못 믿었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지만 제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철판을 이어붙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5년 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선영이와 아들 지훈이 그리고 저. 세 식구가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았어요. 당시 저는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꽤 안정적인 곳이었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가족 3명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우리 집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였어요.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신혼 때부터 살던 곳이라 정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전업주부였어요. 은행에서 일했었는데 지훈이를 낳고 나서 그만뒀죠. 당시만 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으니까요. 여보, 나는 우리 지훈이만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그럼 당신은 집안일이랑 지훈이만 신경 써. 바깥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역할 분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훈이는 그때 12살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축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어요. 아빠, 오늘도 축구 같이 해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제게 달려와 매달릴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숙제부터 하고 하자. 네, 30분이면 다 끝내요. 그러면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 30분 만에 숙제를 다 끝냈어요. 축구가 하고 싶어서 집중력이 대단했거든요. 주말이면 지훈이와 함께 동네 축구장에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시간이었죠. 아빠, 나 나중에 축구선수 될 거야. 그래? 그럼 아빠가 최고로 응원해 줄게. 그런 대화를 나누며 웃던 날들이 그립습니다. 선영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힘들었지? 맛있는 거 해놨어.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말? 무슨 상?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2등했대. 우리 지훈이 그림도 잘 그리는 줄 몰랐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저녁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취미는 드라이브였어요. 당시 저는 중고 소나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주말이면 그 차를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아빠, 바다 보러 가요. 바다? 좋지. 인천 바다로 갈까? 그래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 자주 갔어요. 지훈이가 바다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바다에서 모래성도 쌓고 조개도 주웠어요. 선영이는 김밥을 싸와서 바다를 보며 함께 먹곤 했죠. 여보,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봤어요.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아빠, 저 배우 멋있지? 그래? 아빠보다 멋있어? 에이,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지훈이의 그런 대답에 저는 또 어깨가 으쓱했어요. 선영이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우리 지훈이는 아빠 바라기네. 엄마는 언제 그렇게 좋아해 줄래? 엄마도 좋아해요. 하지만 아빠가 더 좋아요. 야, 이 녀석. 그렇게 장난스럽게 놀며 보내는 저녁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회사 일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건설 현장은 매일 변화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기초공사를 하면 내일은 철근을 세우고 모레는 콘크리트를 붓고 그런 과정을 통해 건물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가끔 회식을 하면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조언도 해주고 했죠. 태호야, 너 정말 가정적이야. 부러워. 뭐가 부러워? 형도 좋은 가정 있잖아. 그래도 너는 특별해. 가족들이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 동료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더욱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게 됐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선영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주말에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이거 지훈이가 좋아하는 거지? 응, 요즘 매일 달라고 해.
그럼 많이 사자. 아이가 좋아한다면 조금 비싸도 아끼지 않았어요.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었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지훈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뭐 사왔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샀지. 와, 정말요? 그런 지훈이의 모습을 보며 선영이와 함께 웃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귀엽지? 그럼 누구 아들인데? 그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월 조금씩은 적금도 넣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5년 후에는 집 하나 마련하자. 좋아. 그때까지 열심히 모아봐요. 지훈이도 고등학생 될 테니까 좀 더 넓은 집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며 미래를 꿈꿨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제 절친한 친구 김철수 때문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죠. 저와 같은 건설 분야에서 일했는데 저는 현장 감독이었고 철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어요. 철수와는 정말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거든요. 함께 축구도 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서 제대 후에도 자주 만났죠. 태호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고등학교 졸업식 때 철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당연하지. 우리가 남이야? 그때는 정말 평생 좋은 친구로 지낼 거라고 믿었죠. 철수는 성격이 활발했어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죠. 반면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더 잘 맞았나 봐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철수가 먼저 했는데 결혼식 때 저를 주례로 세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태호야, 내 결혼식 때 주례 좀 해줘. 야, 내가 무슨 주례를? 아니야, 너가 해줘. 우리 제일 친한 사이잖아. 결국 제가 주례를 봤어요. 떨렸지만 친구를 위해서니까 기꺼이 했죠. 제가 결혼할 때도 철수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축의금도 가장 많이 내줬고 예식장 준비도 도와줬죠. 태호야, 결혼 준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그런 친구였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철수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수민이라고 지훈이보다 1살 어렸죠. 가끔 가족끼리 만나서 놀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들도 친구하면 좋겠다. 맞아, 아빠들이 친구면 자식들도 친구 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며 미래를 그렸어요. 철수는 사업 욕심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를 키워나갔죠. 태호야, 나 이번에 큰 공사 하나 따냈어. 정말? 잘 됐네. 응, 아파트 리모델링인데 꽤 큰 규모야.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친구가 잘 되면 저도 기뻤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더 큰 걸 원했어요. 태호야, 나 언젠가는 큰 건설회사 사장이 될 거야. 그럼 좋지. 그때 되면 나도 데려가. 당연하지. 우리 함께 큰일 해보자. 그런 꿈을 함께 꿨어요. 순진했죠. 철수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겉으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차도 타고 옷도 좋은 걸 입고 다녔어요. 철수 사업 진짜 잘 되나 봐? 선영이가 가끔 물어봤어요. 그런가 보지. 요즘 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 부러워라.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시간 문제야. 나도 열심히 할게.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사실 철수의 진짜 속사정은 전혀 몰랐어요. 철수네 집에 놀러가면 항상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줬어요. 철수 아내 미경이가 요리를 잘했거든요. 형님 자주 놀러와요. 고마워요, 미경아. 맛있게 잘 먹을게. 가족끼리 만나면 정말 화목했어요. 아이들도 잘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겉모습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철수는 가끔 제게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태호야, 미안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다음 주에 공사비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100만 원? 그럼 좀 넉넉하게 200만 원 빌려줄까? 아니야, 100만 원이면 충분해. 고마워. 그런 식으로 몇 번 빌려줬는데 다행히 약속한 날짜에 다 갚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쌓였죠. 그런데 그 후 빌려달라고 했을 땐 400만 원이었어요. 태호야, 이번에는 좀 큰 금액인데. 4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400만 원? 좀 큰데. 미안해. 하지만 정말 급해. 자재비를 선결제해야 하는데. 망설였지만 결국 빌려줬어요. 20년 지기 친구인데 거절할 수는 없었죠.
이것도 약속대로 갚았어요. 그래서 더욱 믿게 됐고요. 그 다음은 600만 원이었어요. 태호야, 미안하다. 이번에는 600만 원인데. 야,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알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 공사만 끝나면 당분간은 빌릴 일이 없을 거야. 또 빌려줬어요.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것도 제때 갚았어요. 그래서 철수에 대한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역시 철수는 믿을 만한 친구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정말 큰 제안을 했어요. 태호야, 나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생겼어. 무슨 기회? 시청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건설 공사를 따냈어. 규모가 엄청나. 정말? 잘 됐네. 응,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 자금이 좀 부족해. 성금을 받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 역시 나였어요.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죠. 보증? 얼마나? 3억 원이야.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3억 원이라니.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계속 설득했어요. 태호야,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지금까지 빌린 돈 다 제때 갚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철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3억 원은 좀. 알아, 큰 금액이지. 하지만 이번 공사만 성공하면 정말 큰 돈 벌어. 그때 되면 너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내 회사에 올 수 있어.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사실 저도 언젠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확실해? 당연하지. 계약서도 보여줄게. 철수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니 정말 큰 규모의 공사였어요. 성공하면 수십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이네. 그렇지?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야. 그 계약서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성공한다면 제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3억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보증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를 믿어준다는 의미 정도로만 생각했죠. 설마 제가 직접 그 돈을 갚아야 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철수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결국 선영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보증? 얼마나? 3억 원이야. 선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미쳤어요? 3억을 어떻게 혼자 결정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상의해보려고. 상의는 무슨? 절대 안 돼요.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선영이는 단호했지만 저는 철수를 믿고 있었거든요. 여보, 철수가 어떤 친구인지 알잖아. 20년 동안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어. 그래도 3억은 너무 커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 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1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철수의 설득은 계속됐어요. 태호야, 진짜 마지막 부탁이야. 이거 하나만 도와주면 평생 고마워할게. 철수야,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알아. 하지만 나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우리 20년 친구잖아.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 물어봤지. 하지만 다들 금액이 크다고 거절하더라. 너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저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확실하지? 당연하지. 계약서도 정부 기관이랑 한 거고 절대 문제 없어. 철수가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시청 도장도 찍혀 있고 정말 공식적인 문서로 보였어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돼? 1년 정도. 그리고 중간중간 기성금도 나와. 절대 문제 없어. 그럼 보증 기간도 1년이겠네? 맞아. 1년만 서주면 돼. 그 후에는 모든 게 정리될 거야. 1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정부 기관 공사니까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집에 가서 다시 선영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1년만이래. 그리고 정부 공사야. 그래도 안 돼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하지만 철수가 정말 간절해해.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서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영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며칠 더 고민했어요. 철수는 계속 연락했고 점점 더 간절해했어요. 태호야,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결정해줘야 해. 알겠어,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부탁이야. 정말 너밖에 없어.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20년 우정을 생각해서 도와주기로 했죠. 그날 밤 선영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철수 보증 서기로 했어.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철수를 믿어보자. 선영이는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철수에게 약속했으니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 날 철수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태호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괜찮아. 우린 평생 갈 사이잖아. 은행에서 보증서를 작성했어요.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는데 철수가 다 설명해줬어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지? 이거 다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형식적인 거야. 내가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꼼꼼히 읽어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철수를 워낙 믿었으니까 그냥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은. 하지만 곧 그 기분은 사라졌어요. 자, 이제 끝났어. 1년 후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응, 수고했어. 은행을 나오며 철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태호야 진짜 고마워. 이 은혜 평생 갚을게. 뭘 친구 사이에. 그때만 해도 정말 1년 후면 아무 일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선영이에게 말했어요. 다 끝났어. 1년만 지나면 돼. 선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을 거야. 철수를 믿어봐. 하나님 부디 아무 일 없기를. 선영이가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철수가 가끔 연락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거든요. 태호야, 공사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 예정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응,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안심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도 순조로웠어요. 태호야, 첫 기성금 나왔어. 정말 큰 금액이야. 와, 정말 잘 되고 있네.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1년 후에는 정말 큰 돈 벌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철수가 성공하면 저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도 별일 없었어요. 공사 어때? 잘 돌아가고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 그럼 보증도 곧 정리되겠네? 당연하지. 걱정 마. 하지만 그 무렵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철수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거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철수 요즘 연락이 뜸하네. 선영이가 물었어요. 공사 마무리하느라 바쁜가 보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8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불길한 소식을 들었어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가 연락을 했거든요. 태호야, 혹시 김철수 어떻게 지내? 철수? 공사하느라 바쁘지. 그게 요즘 철수 회사가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어. 어렵다고? 무슨 소리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했어요. 바로 철수에게 연락했죠. 철수야, 나 태호야. 공사 어떻게 돼가? 아, 태호야. 잘 돌아가고 있어. 왜? 그냥. 혹시 문제 없지? 무슨 문제? 다 순조로워.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했죠. 하지만 그게 제가 철수와 나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후 2주 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전날 밤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잤거든요. 아빠 정말 롤러코스터 태워줄 거지? 그럼 우리 지훈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다 태워줄게. 그런 대화를 나누며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태호 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대성건설 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대성건설요? 무슨 일로? 김철수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수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급한 약속이 있는데요.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김철수 씨가 잠적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되더니 사무실도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뭔데요? 공사비로 받은 돈을 모두 빼돌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철수가 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신 윤태호 씨께 연락드린 겁니다. 보증인. 그 단어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보증인이면 제가 뭘 어떻게 3억 원을 변제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빠 왜 그래? 지훈이가 제 옷을 잡아당기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자. 에이 아빠. 약속했잖아요. 미안하다 지훈아. 정말 급한 일이야. 선영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당신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였어? 선영아. 철수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수가 뭐? 사라졌대. 사라졌다고? 무슨 소리야? 공사비를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거야.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보증은? 내가 갚아야 한대. 그 순간 선영이가 주저앉았어요. 3억을. 우리가? 바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통하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같은 음성만 나왔어요. 철수 회사로 달려갔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컴퓨터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죠.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김철수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일주일 전에 짐 다 빼고 나가더라고요. 임대료도 밀렸다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철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거기도 비어 있었어요. 철수야. 김철수.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거기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새벽에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 말 없이 가더라고요. 철수 부모님께도 연락해봤어요. 아버님, 철수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철수? 우리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냥 연락 오면 제게 전화 좀 달라고 해주세요. 부모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에 대성건설에 직접 갔어요. 변제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3억 원을 갚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돈을 쓴 건 아니잖아요. 철수가 쓴 거고. 보증인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럼 철수를 먼저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수소문해 봤지만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신 이상 책임지셔야 해요.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한 달 안에 전액을 변제해 주셔야 합니다. 한 달 동안 3억 원을. 그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영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 달 안에 3억을 구해야 한대. 3억을 한 달 안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 집 팔면. 집 팔아도 1억도 안 돼요. 전세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집은 전세였고 차와 다른 재산을 다 합쳐도 8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친척들한테 빌려보면. 하지만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친척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독촉 전화가 왔어요. 윤태호 씨 변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2주 후에는 더 강한 압박이 시작됐어요. 윤태호 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집도 내놨지만 급매로 내놓다 보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차도 팔려고 했지만 오래된 차라 얼마 받을 수도 없었고요.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사정했어요. 현수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많이. 정말 많이 필요해. 얼마나 많이? 3억. 뭐? 3억? 태호야, 나도 그런 돈 없어. 미안해. 모든 친구들이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3억 원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윤태호 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변제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그날 오후 법원 집행관이 우리 집에 왔어요. 재산 조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이 집은 전세네요. 차량은 10년 된 중고차고. 다른 재산은 없나요?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입니다. 800만 원밖에 없다니 3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날 밤 선영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둘 다 울었어요. 20년 친구를 믿었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법적 조치가 시작됐어요. 먼저 제 회사에 연락이 갔어요. 윤대리 사무실로 좀 와보세요.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네 부장님. 윤대리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급여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여 압류? 3억 원 관련해서. 윤대리가 보증을 섰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대리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도 어렵네요. 부장님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글쎄요. 이미 법원 통지서까지 온 상황이라. 결국 회사에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3억 원 보증건이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거든요. 보증을 섰다가 저런 일을 당하네. 3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여 압류로 인해 월급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게 됐어요. 25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여보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선영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2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윤대리 미안하지만 회사를 그만둬줘야겠어. 결국 부장님이 직접 말했어요. 부장님 제발요. 회사도 잘리면 전 어떻게 살아요? 미안해.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다른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부장님.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직장까지 잃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누구 차지? 이상해서 다가갔는데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윤태호 씨죠? 네, 누구시죠? 저희는 금융업체에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금융업체라고 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김철수 씨가 저희한테서 돈을 빌려갔는데 보증인이 윤태호 씨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사채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보증서에 도장 찍으신 거 맞죠? 그럼 책임져야죠. 얼마나 되는데요?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또 다른 빚이 생긴 거였어요. 저는 그런 거 보증 선 적 없는데요. 보증서 여기 있어요. 윤태호 씨 도장 맞죠? 보증서를 보니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거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철수 씨가 가져온 거예요. 윤태호 씨가 보증인이라고. 그때서야 기억났어요. 몇 달 전에 철수가 급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도장을 몇 개 찍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빈 종이에 찍은 건데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어쨌든 보증인이니까 갚으셔야죠. 언제까지요? 2주 드릴게요. 그때까지 안 갚으시면 곤란해질 겁니다. 협박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선영이에게 말했어요. 또 빚이 생겼어. 또요? 얼마나? 5천만 원. 선영이가 쓰러질 뻔했어요. 이제 정말 어떡하죠? 3억도 모자라는데. 그날부터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매일 집 앞에 와서 기다렸어요. 아침에 나갈 때도 저녁에 들어올 때도. 윤태호 씨 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죠. 2주가 지나자 더 심해졌어요. 집 벨을 계속 눌러댔어요. 하루에 20번씩. 윤태호 씨 집에 계시죠? 문 좀 여세요. 윤태호 씨.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왔어요. 지훈이가 무서워했어요. 아빠 저 아저씨들 왜 우리를 괴롭혀? 괜찮아 지훈아. 아빠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3주째 되는 날 더 심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돈 내놔. 사기꾼. 그런 글씨들이 덕지덕지 써 있었어요. 선영이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도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페인트를 지우려고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백이호, 무슨 일 있나 봐. 돈 문제인가 봐요. 아이도 있는데 저러면 어떡해.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현관문에 왜 저런 글씨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하는 사람이 있나 봐. 정말요?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훈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집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어요. 뭐야?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창문 밑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빨리 돈 내놔. 다음엔 더 심해진다. 선영이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증거도 없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민사 문제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받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증거가 생기면 다시 신고해주세요. 경찰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선영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지훈이까지 위험해지는 건 절대 안 돼. 그럼 어떡해요? 3억 5천.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직장도 잃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 큰 돈을 구할 방법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학교에 가려고 나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빠, 엘리베이터가 뭐? 고장났는데. 그런데 벽에 글씨가. 따라가서 보니 엘리베이터 벽에 스프레이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윤태호 가족 위험하다. 빨리 돈 내놔.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봤지만 범인은 찾을 수 없었어요. 윤태호 씨, 이런 일이 계속되면 다른 입주민들이 불안해해요. 관리소장이 눈치를 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가 학교에서 또 다른 일을 겪었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렀어. 왜? 다른 애들 부모가 전화했대. 나랑 놀지 말라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뭐라고? 지훈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12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지훈아, 그런 말 듣지 마.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지훈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아빠가 사기꾼이래.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다니. 저녁에 선영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너희들은 정말 친정애가 있어. 왜 자꾸 그런 소리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그래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아니야. 나 때문에 너희까지 이렇게 힘들면 안 돼. 하지만 선영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싫어요. 힘들어도 함께 견뎌내야죠. 그런데 이틀 후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채업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대요. 야, 꼬마야. 네? 아빠한테 말해. 내일까지 안 갚으면 너도 데려간다고. 지훈이가 집에 와서 떨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무서워요. 저 아저씨들이 저를 데려간다고. 그 순간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바로 그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어요. 야, 이 자식들아. 윤태호 씨 오셨네?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어른들 문제를 애한테 왜 들이대? 그럼 돈 빨리 내놔. 아이는 관계없잖아. 관계없긴. 아버지 빚은 아들이 갚는 거잖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내가 갚을 거야. 애는 건드리지 마. 그럼 언제 갚을 건데? 시간을 좀 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간단해. 내일까지 5천만 원. 못 갖고 오면 부인이랑 아들 둘 다 데려간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5천만 원을 하루 만에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제가 없으면 사채업자들도 선영이와 지훈이에게는 손을 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이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짐 싸서 친정으로 가. 또 그 소리예요? 몇 번 말했지만 싫다고. 이번엔 정말이야. 꼭 가야 해. 왜요? 갑자기 왜 그래요?
한동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영이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당신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냥 잠시 피해 있으라는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하지만 선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당신도 함께 가요. 나는 여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해. 혼자서요? 응.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침에 지훈이에게도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랑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자. 왜요? 학교는요? 잠깐만 쉬는 거야. 며칠 안 가서 돌아올 거야.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못 가. 나중에 갈게. 지훈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없으면 재미없는데. 금방 갈게. 약속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후에 선영이와 지훈이를 친정으로 보냈어요. 정말 며칠 후에 와요? 그럼 걱정 마. 그럼 안전하게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 차에 타는 지훈이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응, 빨리 갈게.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냈어요. 그날 저녁 사채업자들이 또 왔어요. 윤태호 씨 돈 준비됐나? 가족들은 해외로 보냈다. 가족을 해외로 보냈다고? 그래. 이제 나밖에 없어. 그럼 윤태호 씨가 다 책임져야지. 알겠다고. 시간을 더 줘. 안 돼.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일 밤까지 5천만 원. 이게 마지막 기회야.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이가 전화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정말?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는 어때? 외할머니가 잘해주셔서 좋아해요. 그런데 아빠 언제 와요? 곧 갈게. 정말 약속해요? 응, 약속해.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한 번도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어요. 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새벽 3시쯤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 전부 합쳐도 가방 하나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8살 때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도 가방에 넣고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에는 지훈이 숙제하던 책상이 있었고 부엌에는 선영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리웠어요. 선영이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종이를 꺼내서 펜을 들었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썼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나 때문에 너희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 꼭 다시 돌아올게. 지훈이 잘 부탁한다. 짧은 편지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집을 휙 둘러봤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어요. 15년간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서 현관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어이쿠, 이른 시간에 어디 가세요? 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뒤돌아봤어요. 15층에 있는 우리 집 창문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그 창문이. 잘 있어, 우리 집.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뒤돌아봤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차가 오기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선영이는 편지를 보고 어떤 기분일까? 지훈이는 아빠가 오겠다고 했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새벽 5시 반 드디어 첫 차가 왔어요. 부산행 고속버스였습니다. 왜 부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나 봐요. 부산까지 얼마예요? 25,000원입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정말 울컥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가족과 헤어지는구나. 옆자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가족 생각을 하니까 더 슬퍼졌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이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당장 돌아와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가족이 위험해져요. 휴대폰은 꺼버렸고 버스는 오후 1시쯤 부산에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도시였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터미널에서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저렴한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일주일 있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60,000원 주세요. 작은 방이었지만 잠시 머물기에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뭘 하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거든요. 가지고 온 돈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관비 내고 밥 사 먹고 하면 얼마 못 갈 돈이었죠. 저녁에 여관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일자리 구할 만한 곳 아세요? 글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9입니다. 조선소는 어때요? 거기는 사람을 많이 구해요. 조선소요? 배 만드는 곳이에요. 일이 힘들긴 하지만 돈은 꽤 줘요. 조선소라는 곳을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조선소에 찾아갔어요. 영도에 있는 큰 조선소였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건설 현장에서 15년 정도 일했습니다. 용접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럼 기초부터 배우셔야죠. 처음 한 달은 무급이고 그 다음부터 일당을 드릴게요. 무급이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윤태호에서 그냥 태호가 된 거죠. 이름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혹시 추적당할까 봐서요. 첫날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용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각도를 맞춰봐. 선배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살기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후부터 일당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만 원이었어요. 서울에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적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버는 돈이니까 소중했어요. 3개월 후 조선소 근처에 컨테이너 하나를 얻었어요. 월 1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벽에 가족 사진을 붙였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제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족이 없는 15년은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첫 1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컨테이너 벽에 붙인 가족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지훈아, 아빠 보고 싶지? 아빠도 너무 보고 싶어. 선영아,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지훈이 키우느라 힘들지? 그런 혼잣말을 하며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용접 일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제법 할만해졌죠. 태호야, 실력이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일은 성실하게 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가족 소식을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나 태호야. 태호? 너 어디 있었어? 갑자기 사라져서는. 사정이 있어서 좀 멀리 있어. 혹시 우리 선영이 소식 아는 거 있냐?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친정으로 갔다고 들었어. 그리고? 지훈이는 중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조금은 안심했어요. 혹시 나 찾는 사람들 있어? 사채업자들 말이야. 처음에는 좀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별로 안 보이더라. 그래? 응.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가족들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는 용접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일당도 올랐어요. 하루에 7만 원을 받게 됐죠. 하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최소한으로 살았지만 혹시 몰라서 비상금을 조금씩 저축하는 게 전부였어요. 3년째 되던 해 우연히 신문에서 지훈이 소식을 봤어요. 지역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작은 기사였어요. 윤지훈 군이 자유형 100m에서 우승. 제 아들이 맞았어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았거든요. 그 신문 기사를 오려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우리 지훈이 수영을 시작했구나. 잘하고 있네. 가끔 꺼내서 보며 혼자 뿌듯해했어요. 5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일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실력을 인정해줄 정도가 됐죠.
태호 씨 용접 실력 정말 좋네. 이젠 베테랑 같아. 동료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가족 있어? 아니요. 결혼 안 했어? 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7년째 되던 해 지훈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윤지훈이 우리 동네 고등학교 다닌다더라. 공부 잘해? 응, 전교 상위권이래. 엄마가 혼자 키웠는데 참 잘 키웠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선영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이 지났을 때는 지훈이가 대학 준비를 할 나이였어요. 우리 지훈이 대학은 어디로 갈까? 공부를 잘한다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상상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 상상만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그런데 12년째 되던 해 자갈치 시장에서 우연히 선영이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많이 늙어 보였거든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손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나 때문에.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몇 번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손님인 척하면서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선영이 목소리를 12년 만에 들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제 모습도 많이 바꿔놨으니까요. 국밥 맛은 예전에 집에서 해주던 그 맛이었어요. 한술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작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윤지훈 경위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 발령. 동네 슈퍼에서 신문을 보다가 발견한 기사였어요. 사진도 작게 실려 있었는데 완전히 어른이 된 지훈이의 모습이었어요. 키도 크고 의젓해 보이고 정말 멋진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오려서 컨테이너 벽에 붙이고 매일 보면서 뿌듯해했어요. 해양경찰이 된 지훈이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바다로 왔는데 지훈이도 바다와 인연을 맺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생겼어요. 이제 만나도 되지 않을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채업자들도 저를 못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과연 날 용서해 줄까? 15년 동안 소식도 없던 아버지를 받아줄까? 특히 지훈이가 걱정됐어요. 12살의 아버지를 잃고 자란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 없다고 놀림받으며 살았을 텐데. 아빠가 나타나면 오히려 더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다가갈 용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가끔 해양경찰서 근처에 가서 지훈이 모습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 선영이의 포장마차 근처에서 우연히 지훈이를 만났어요. 해양경찰 제복을 입고 온 지훈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훈이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혹시 성함이 윤태호 씨 아니신가요? 순간 놀랐지만 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성함인데 15년째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15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멀어지는 지훈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해.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돼. 15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다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물론 지훈이가 저를 용서해 줄지도 모르겠고 선영이가 받아줄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요. 저는 15년을 허비했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망쳤지만 사실은 제가 겁쟁이였던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가족이 더 힘들어할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며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3년 전에 그 빚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김철수가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쪽 보험금으로 빚이 정리됐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전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 가족들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저를 기다려줬어요.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가족이에요.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프거나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건 가족뿐이에요. 제가 50이 넘어서야 깨달은 진리죠. 어젯밤 늦게까지 지훈이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말을 담은 편지.
5장이나 썼어요. 사과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까지. 지훈아 아버지다. 15년 전에 잠적했던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사채업자들이 너희까지 위협했거든. 아버지가 사라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하지만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해양경찰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단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되고 싶다. 비록 15년이라는 공백이 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아버지로 살고 싶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받아줄까? 15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버지를.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예요. 오늘 오전 해양경찰서에 갔어요. 1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어요. 컨테이너에 보관해둔 유일한 양복이었죠. 구겨져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림질해서 입었어요. 해양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지훈이가 저 안에 있을 텐데.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실례합니다. 결국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어요. 윤지훈 경위. 계신가요? 지훈이요? 잠시만요. 그 경찰관이 내부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출동 중이네요. 언제쯤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시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아직 준비가 부족했거든요. 경비실에 편지를 맡겼어요. 윤지훈 경위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맡기고 돌아서는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컨테이너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빗물도 새어 들어와서 바가지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바다는 완전히 성난 괴물 같았어요.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어요.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새벽 3시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해상에서 조난 신호가 왔다는 방송이었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갔어요. 항구는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정박해 있던 중형 화물선이 강풍에 밀려 방파제에 부딪혔더라고요.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차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갇혀 있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해양경찰 구조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지훈이가 있었어요. 구명복을 입고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지훈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의젓하게. 기관실에 선원 2명이 고립됐습니다. 철문이 막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지훈이가 배에 오르려고 했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조선소에서 15년간 쌓은 경험이 필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저 철문 용접으로 막힌 것 같습니다. 절단기가 있으면 열 수 있어요. 지훈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지휘관이 물었어요. 네, 15년간 해온 일이에요. 준비하세요. 함께 들어갑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사람을 구하는 일에 나선 거였어요. 배에서 철문을 절단하는 동안 지훈이가 제 어깨를 붙잡아줬어요. 놓치지 마세요. 고맙다. 15년 만에 나눈 아들과의 첫 대화였어요. 함께 선원들을 구해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해낸 첫 번째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지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편지. 읽었어요. 15년간. 혼자 외롭고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줬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렸습니다. 고마워. 오늘 너 때문에 살았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구한 거야. 지훈이가 작게 웃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함께 살고 싶어요. 1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선영이를 만날 거예요. 15년 만에 아내를 만나는 거죠.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을 다해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와 함께 정말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어갈 거예요. 비록 1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아버지, 진짜 남편으로 살아갈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함께 국밥 한 그릇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친구 보증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든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신 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가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플 때 옆에서 간병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 외로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육아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은 늙어가시는데 자식들은 바빠서 안부 전화도 못 드리고. 저처럼 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만은 놓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가족과 등지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미안하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나 지인의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20년 우정이든 형제 같은 사이든 상관없어요. 보증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보증 한번 잘못 서면 평생이 망가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확실한 사업이라도 보증은 독약이에요. 도와주고 싶지만 보증은 절대 못 서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게 진짜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후회하며 보내는 15년보다는 용기 내서 함께하는 하루가 더 소중해요.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한 바다였어요. 항구는 배들이 떠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곳이기도 해요. 저에게는 이제 영원한 항구가 생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항구가.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